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61회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오늘 울진 종합운동장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합니다. 하나 되는 화합울진, 미래 향한 경북체전이라는 구호 아래 23개 시군 11,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데요. 이번 대회는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로 상처를 입은 울진 군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보금자리를 빼앗긴 이재민들은 지금도 임시주택에 거주하며 시리에 빠져 있는데요. 이번 체전 기간 울진에는 미술전과 사진전, 시군 농특산품 홍보 판매장과 같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많은 지역민이 울진을 찾아서 대회도 응원하고 또 화마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울진 주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21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어제 이르게 찾아온 초여름 더위는 오늘부터 다시 평년 이맘때 기온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황사 유입에 따른 영향으로 공기질이 탁한데요.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외출하실 땐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한편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바람과 함께 기온이 어제보다 5도에서 9도가량 크게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크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 주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예천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소관 재산에 대해 각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했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전문성 결여와 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에 군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도내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특히 전문기관의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의뢰해 공유재산 대장을 현행화하고 유후부지 현황 파악과 누락재산 발굴로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천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보존 부적합 재산 처분과 신규 대부계약 체결로 장기적인 지방 재정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어제는 초여름처럼 기온이 오르면서 덥게도 느껴지셨죠? 오늘부터 다시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낮에 16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집니다. 오늘은 공기 질이 문제인데요. 오후부터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에서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맑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한 번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가 해병인의 고향인 포항에서 열립니다. 시는 29일부터 30일까지 해병대 1사단과 남구 오천읍 해병의 거리를 중심으로 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시는 축제장을 찾는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부대를 대폭 개방한다는 점이 기존 행사와 좀 다른데요. 그동안 해병대는 부대가 군사보호구역인 만큼 사전 신청을 받아 버스를 타고 관람하거나 제한적으로 해병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별도 사전 절차 없이 부대 안을 걸어서 구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대 내 다양한 군수 장비와 물자를 전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해병대 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하늘은 흐리고요.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9도 낮은 13도, 습도는 50%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1.5에서 3.5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쾌속선은 모두 운항 통제됐고 크루즈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울릉군 발전기원 성화신당제가 어제 성화신당에서 열렸습니다. 울릉군에서는 매년 음력 3월 1일마다 울릉군의 수호신인 동남동녀를 기리고 개척 선인들의 투지와 정신을 되새기는 제를 올리고 있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울릉도의 시무식과도 같은 성화신당제에 참석해 한 해 농사와 어업의 풍년을 빌고
선박 진수시에는 반드시 이곳에서 재를 올려 무사한 백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울릉군에 큰 사건 사고 없이 울릉 군민과 울릉을 찾는 관광객 모두 평안하고 무탈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11시 10분 지났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열 씨에게 물어보아요. 최용열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풀어주실 세금 이야기는 뭔가요? 네, 최근에 아파트 매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일시적으로 풀어주기도 하지만 얼어붙은 시장에 큰 활력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시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매매를 한 사례가 잇따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업계에선 집값 하락기를 맞아서 가족과 같이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가 늘어났고 절세 목적으로 실제 증여지만 매매로 위장한 거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더군다나 국토교통부에서도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방식으로 부모 자식 관계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저가 매매가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보고 21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 직거래 매매를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기 위한 고강도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군요. 네, 3차로 나누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획조사에 그러면 걸려서 국세청에 통보가 되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네, 실제로 적발 사례를 보면 시세 31억 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 원에 매도하면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면 두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서 이득을 본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판매를 한 부모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저가로 양도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시세가 31억 원인데 22억 원의 아들에게 매도를 했다면 이건 정말 조사가 들어갈 만하네요. 그렇죠. 표가 많이 납니다. 누가 봐도 그러네요. 금매보다 더 싸게 매매가 된 그러니까요. 사례입니다. 네. 근데 가족 간의 거래가 이제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네, 가족관계란 세법에 정해놓은 특수관계인을 말하고요. 이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가를 기준으로 이 높고 낮음을 판단해야 하니까 시가 산정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네, 시가는 세법에서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정하고 있고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시가 평가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주택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이요? 네, 우선 공통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시가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을 해서 가장 가까운 가격을 쓰게 되고요. 평가 기간 내에 여러 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1순위로 해당 주택의 매매 가격과 감정 가격, 2순위가 유사한 주택의 매매 사례 금액, 3순위로 해당 주택의 공시가액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아파트는 대부분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단지 안에 비슷한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 금액을 시가로 보게 되고요. 만약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세보다 더 유리한 금액이 나온다면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주택을 찾기가 어려워서 시세가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나라에서 결정해준 공시가격을 시가로 봐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유불리를 따져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 대출 금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대출 금액만큼은 시가로 보기 때문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평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러한 이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 시세대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와 양도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먼저 자녀의 증여세 문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할 때 앞에서 살펴본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금액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재산으로 봐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세법에서 정해놓은 기준 금액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 금액은 시가의 30%를 초과하거나 시가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1억 원이 싼 9억 원으로 매매한다면 시가의 30%를 넘지도 않고 3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괜찮은 거네요. 네. 하지만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6억 원에 매매했다면 시가보다 4억 원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되고 시가의 30%와 3억 원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4억 원에서 기준금액 3억 원을 초과하는 1억 원은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자, 정리를 해보면 기준 금액 이내에 들어온다면 증여세 부담이 없이 저가 거래를 인정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증여세 대상으로 본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주택을 파는 쪽인 부모의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양도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세금 회피가 있다고 판단해서 매매 금액을 무시해버리고 시세대로 양도한 것으로 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양도세에서는 그럼 기준 금액이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야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네, 부동산의 시가와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원 이상일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해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3천만 원이 싼 9억 7천만 원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시가의 5%를 넘지도 않고 3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거래 금액인 9억 7천만 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네. 하지만 10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8억 원에 매매했다면 시가보다 2억 원을 싸게 판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에서 인정하는 5%의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8억 원의 거래 금액을 무시해버리고 시가인 10억 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네. 증여세와 양도세가 이제 기준 금액이 조금 다른다는 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저가 양도 어떤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네, 보통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증여를 고민하는 경우에 저가 양도를 활용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 양도세 부담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 계산을 시세대로 판 것으로 봐서 다시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양도세가 비과세되거나 매매 차익이 크지 않아서 양도세 부담이 적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가진 부모가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8억 원에 거래한다면 자녀의 경우에는 기준 범위 30%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또 부모의 경우에도 양도세 범위 5%를 초과하기 때문에 세금을 다시 계산하기는 하지만 비과세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저가로 양도한 2억 원만큼 세금 없이 증여를 해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추가로 취득세도 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조정지역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12%로 아주 높지만 특정 요건을 갖춘 자녀가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에서 3% 수준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준 금액 이제 이내로 거래를 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이제 저가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현금 증여에 비해서 좀 절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가 양도에 대한 세금 문제는 이 정도가 전부이기는 한데 사실 다른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8억 원의 거래를 한다면 자녀에게는 8억 원의 자금 출처는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드린 건데요. 이런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세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의 거래는 이상한 거래라고 보고 세무조사를 더욱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 간 거래를 이상한 거래라고 생각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이 세무조사가 나온 사례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 평가의 문제인데요. 아파트의 시가를 판단할 때 주변의 시세를 먼저 찾아보게 되는데 같은 단지 안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동별로 가격이 다르고 또 층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유사한 아파트를 찾는 것에 대한 판단이 국세청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아파트의 가격을 7억으로 보고 5억 원의 저가 양도를 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네. 국세청에서는 이 아파트의 가격을 8억 원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가 평가가 합리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됐다는 거를 어떻게 소명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 집은 그 시가평가된 집과 다르게 네. 인테리어가 안 돼 있다든지 또는 조망이 다르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집과 그 집은 다른 집이고 예. 우리 7억으로 평가한 집이 맞다 예.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가로 양도했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걸 설명할 필요가 있군요. 네. 예, 또 다른 사례는요? 네, 다른 사례는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은 경우입니다. 저가로 계약을 하고 등기 이전까지 마쳤는데요. 국세청의 조사 결과 부모님이 받은 양도 금액을 다시 자녀에게 돌려준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처음부터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매매 거래 자체를 아예 없던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건 근데 돌려준 것을 어떻게 적발이 됐을까요? 보통은 이 계좌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게 다 기록이 남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사례는요? 네, 마지막 사례는 저가로 매매 계약을 다 체결하고 대금까지 지급 잘했는데 자금 출처에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대금에 대한 자금 출처 부족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법은 저가 양도라는 하나의 시각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셔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만든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저가 양도를 가족 간에 할 때는 또 뭐 국세청에서는 좀 이상한 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 파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색안경을 끼고. 네, 특별히 좀 조심해야 할 한두 가지를 더 말씀을 좀 해주시면요. 이런 그 기준 금액에 대한 것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세를 결정하는 것이 기준이 네.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저가 매매의 활용과 또 주의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용렬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21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에게는 부피가 큰 빨래가 참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 빨래터가 서구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 현장을 윤가영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서구가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거동 불편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 500세대를 대상으로 이불과 운동화 등을 수거하고 세탁해 배달까지 하는 찾아가는 세탁소 행복 빨래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 최초로 시행이 됐고요. 해마다 점차 이용 대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장 소리와 함께 찾아가는 세탁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이불 다 담으면 되죠? 예. 빨래 양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희 이제 고객님한테로 이제 배달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한테 이따가 또 전화 주시면 이따가 또. 아, 네. 이불하고 요것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해달라고. 어떤 슬리퍼? 예. 서구 내랑 일동 태기입니다. 주로 이불. 내가 몸이 막 굉장히 불편하고 세탁기도 옛날 게라는 말도 잘 안 듣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저작년에도 했는데요. 예,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고 내가 빠르는 것보다 나는 빨만 이런 데 보면 문제가 쌓여요.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너무 좋고 이런 말을 어떻게 말을 해야지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집에서 이제 세탁을 해보면요. 네.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약간 그
그 세탁물을 드는 것마저도 참 부담이 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세탁기 자체를 이용하는 것도 참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그 행복 빨래터를 운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할머니는 세탁물을 수거하는 직원에게 키우고 있는 꽃 이야기도 하시고 간식도 건네주면서 한참을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빨래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손주처럼 다정하게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세탁물을 한가득 차에 가득 싣고 세탁소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빨래장에서 일하고 있는 최수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통 한 4가구에서 한 8가구 그 정도 이제 나가면은 많게는 이제 한 20벌 정도도 나오고요. 적게 나오면은 뭐 이불이랑 이런 거에서 4개에서 6개. 오늘은 이불류 그리고 운동화 그런 것들 좀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고객님 연락 드려서 이제 시간 약속을 잡고 방문 드려서 집 환경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세탁물을 받아서 들고 와서 본점으로 보내서 이제 세탁을 하는 방식이. 그건 물량에 따라 다른데 빨리 나올 때는 한 3일, 이제 좀 요즘같이 이제 겨울로 많이 나오고 하면은 일주일 그 정도 걸립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말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수거를 하러 가거나 가져다 드리면은 되게 몸짓으로도 너무 감사한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좀 기억에 남아요. 저희 빨래장이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 무거운 옷들과 이불이 많잖아요. 네.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세탁소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미뤄뒀던 겨울 이불과 또 겨울 옷들을 지난주에 제가 세탁을 했거든요. 네. 네, 이 세탁기에 꺼내서 건조대에 널고 또 정리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시간도 완전, 많이 걸리고. 네, 완전 녹초가 됐었는데 이 사업이 서구뿐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 시행하는 곳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이 행복빨래터가 취약계층에게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대상자들의 안부 확인도 하고 또 생활 안전 점검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다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서구청 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구청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임수길 주무관입니다. 네, 행복빨래터 사업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거동불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위생환경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센터에 홍보를 하였고 신청은 이제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 행복서구 희망나눔이라고 후원금 사업으로 최초 시행하였고 22년, 23년 올해는 시 주참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래 수거 및 세탁 물품 전달 시 이제 직접 가정 방문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을 수 있는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안전 점검을 통해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으로 연계하여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탁소 사업은 이제 위생 취약계층인 독거 어르신 및 중증 장애인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1인 가구 고독사가 증가하는 요즘 시대에 직접 가정에 방문을 하여 안부 확인을 함으로써 고독사 및 안전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세탁소 사업은 위생 취약계층인 독거 어르신 및 중증 장애인 등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증가하는 요즘 시대에 직접 가정 방문을 하여 안부 확인을 함으로써 고독사 및 안전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빨래터 사업을 통해 민과 간이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빨래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깨끗한 빨래와 함께 행복을 배달하는 찾아가는 세탁소 행복빨래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대구에서는 이 행복빨래터를 운영하는 곳이 서구밖에 없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서구뿐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 시행하는 곳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2021년부터 최초로 시행이 됐는데 점차 늘어져서 올해는 500세대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많은 세대를 대상으로 운영을 못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한 3,400세대 정도를 했었는데 올해는 500세대까지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가구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경북 지역으로도 좀 확대가 돼서 많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좀 힘들게 빨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가은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영남일보의 정우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잊고 지내던 환율입니다. 환율. 두 나라의 돈을 교환할 때의 비율을 환율이라고 부르는데 그동안 잊고 지냈던 환율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환율 변동은 수출입, 고용, 물가, 외채, 주가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난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죠. 이후 10여 년 정도 환율이 크게 오른 적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율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불안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됐습니다. 또 세계의 공장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네. 역시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일명 연준이 단행한 금리 인상이 환율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이 어떻게 연결이 된 건가요? 네, 사실 저도 이게 이해가 좀 어려워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금리가 높아지는 건 쉽게 말해서 이자가 오른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미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돈보다 맡기는 돈이 더 많아지겠죠. 더 많은 달러를 필요로 하게 되고 달러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은 두 통화의 교환 비율이죠. 한쪽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환율이 상승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뛰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만큼 환율도 오르게 된다 이런 설명인데 한국도 그렇고요. 사실 모든 국가가 이 달러 환율에 참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국제 외환 시장에서 금융거래, 국제 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건 사실상 달러화가 유일합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요. 대표적으로 금이 그렇죠. 금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최근 금 시세도 크게 올랐습니다.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자연스럽게 금과 달러의 가치가 오릅니다. 달러의 절대적인 위상을 두고 킹달러, 갓달러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1322.8원으로 외환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장중 환율은 0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스튜디오에 오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네. 오늘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관련 취재를 하면서 거의 매일 환율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연말에는 안정세에 접어들어 1,200원대에 형성됐던 원달러 환율이 2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하더니 최근엔 1,300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율이 이렇게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환율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바로 수출 기업입니다. 이전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바꿨을 때 매출액이 올라 영업이익도 상승하는 환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덩달아 오르고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면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출이 신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율 상승이 생산 원가를 더 높이고 또 나아가서 수출 물량을 수주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의 국제 원자재 가격과 원화 환율의 변동 요인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환율이 10%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같은 폭으로 상승하면 수입 금액은 3.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는 무역 수지 적자 폭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산업계에서도 이 환율 영향을 체감하고 있을까요? 네, 대구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를 보면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은 10%에 불과했고
90%는 환율 상승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90%나요. 10곳 중에 이제 9곳이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네, 42.7%는 원자재 단가 인상, 대금 결제 시 환차손 발생 등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기업은 22.5%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2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생산 비용이 증가했다는 기업은 80.9%를 차지했습니다. 생산 비용이 늘어난 원인으로 원자재비 부담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고 직접 수입을 하지 않는 기업도 수입된 원자재 국내 구입비가 증가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또 유류비 증가로 인한 물류비 증가, 해외 법인 및 지사 관련 비용 증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참 큰데요. 대비책을 세워야겠습니다. 네, 일부 기업은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별도의 대응책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절반에 가까운 43.3%에 달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업종마다 그 어려움에도 차이가 있나 봅니다. 네, 지역 주력 산업군이죠. 자동차 부품의 경우 수출액이 늘어난 만큼 생산 원가가 오르면서 이익이 상쇄되고 수출 물량을 수주하는 데도 실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섬유업계의 경우 과거엔 환율 상승 효과를 톡톡히 봤던 업종이었지만 현재는 수출 물량 자체가 줄어 환율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또 수입 비중이 낮은 기업도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예. 해외 클라이언트가 환율을 의식해 가격을 조정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앞서는데 적극적인 좀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구 지역 기업의 환율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한국수출입은행 대구 경북 지역본부가 2023년 경제 전망 및 환위험 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저도 현장에 취재를 다녀왔는데 당시 지역 기업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열기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환율로 인한 피해를 본 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은데요. 전문가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증권사에서도 환율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 팀이 직접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작년처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진입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한국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데 엔데믹 이후 제조업이 회복세에 접어들면 환율 변동에도 원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반등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는데요. 또 중소, 중견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네.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서 보험 상품도 있나 봅니다. 네, 대표적으로 각 금융사에서 환해지 상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환해지 상품이요? 네, 환율을 고정시키고 수익률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환율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입비, 보험비가 부담이 된다면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무역보험공사 환위험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기업은 피해 대비한 어떤 보험 상품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이 경제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등을 이번 시간에 살펴봤는데 사실 일반인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다소 어렵기도 하거든요. 또 네. 실생활과 또 연관이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정훈태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도 경제 전공자도 아니고 이해가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요. 최대한 쉽게 사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면서 환율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체감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만 환율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네. 관심을 두고 환율 변동을 살펴본다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도 보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데요.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널뛰는 환율, 지역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또 피해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영남일보의 정우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40분 지금 지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생스포츠의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프로야구 삼성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삼성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진행된 롯데 자이언츠와의 주말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며 시즌 첫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쉰 뒤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주중 3연전에서도 2승 1패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네. 지난주 6연패 수렁에 빠졌던 삼성은 반등에 성공해 차츰 순위를 올려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닥을 일단 찍고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데 지난 18일 키움과의 1차전에서는 대기록이 나올 뻔했다면서요? 네, 삼성의 베테랑 저한 투수 백정현은 18일 키움전에 선발 등판해 8회 원아웃까지 22타자를 상대로 단 하나의 피안타와 볼넷도 내주지 않는 퍼펙트 피칭을 펼치면서 KBO 리그 최초의 퍼펙트 게임까지 단 5개의 아웃카운트를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키움의 5번 타자 러셀에게 내야 안타를 맞으면서 퍼펙트 게임을 눈앞에서 놓치게 되었죠. 정말 아깝네요. 앞으로도 어떨까요? 네, 삼성이 일단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 앞으로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수호신이자 돌부처 오승환 선수입니다. 예, 오승환 선수는 뭐 삼성을 넘어서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 선수 아닌가요? 몇 년 전까지는 그랬는데요. 하지만 올 시즌 들어 오승환은 매 경기 실점하다시피 하면서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면상 성적은 1승 4세이브 4.91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심각한 것은 바로 승계주자 실점률입니다. 이전 투수가 주자를 남긴 상태에서 등판했을 때 오승환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이들을 홈으로 들여보내면서 실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19일 키움전에서도 9회 2사에서 등판한 오승환이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아내면 되는 상황에서 안타를 맞아 실점하는 바람에 승부가 연장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또 예전엔 정말 기대감이 컸거든요. 그렇죠. 네, 석 기자님은 이 오승환 선수의 부진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제 기량이 떨어졌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시즌 초반이라서 속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삼성에서 우선 데뷔를 해야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데뷔를 한다면 이제 오승환 선수 대체 선수를 이제 물색해야 한다. 이 아무래도 말씀인가요? 그렇죠. 부록을 넘긴 오승환은 리그 최고령 투수인데요. 언제까지고 전성기의 모습을 유지할 수만은 없죠. 원체 기량이 뛰어난 선수라 일반적인 선수였다면 진작 은퇴했을 나이에도 현역으로 마운드에 오르고 있지만 예전과 같은 모습을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지난 시즌 삼성의 최다 연패 경신 때도 몇 차례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오승환이 승리를 지키지 못한 경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언제까지고 오승환이 삼성의 마무리를 맡아줄 수는 없는 만큼 대체자를 진지하게 고려해볼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승환 선수가 은퇴할 시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 건 맞습니다. 은퇴 타이밍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선수도 구단도 모두 생각을 해볼 타이밍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일단 데뷔는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삼성의 다음 상대팀은 어디인가요? 네, 삼성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기아 타이거즈와 주말 3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루 쉰 뒤 25일 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홈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로 두산 베어즈를 몰려들여 주중 3연전을 치릅니다. 네, 25일부터 27일까지 두산 베어즈와 경기를 치르는데 두산이라면 라이온킹 이승엽 감독이 사령탑을 맡고 있는 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2017년을 끝으로 현역으로 물러난 뒤 KBO 홍보대사, 해설위원 등으로만 얼굴을 비치고 코치 등 현장직을 맡지는 않았는데요. 지난해 말 두산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지도자 생활 시작을 바로 감독부터 하게 되는 파격적인 이력을 써내려가게 됐습니다. 네. 삼성이 아닌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라팍을 찾는 이승엽이라 참 아직도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좀 그렇습니다. 홈 경기마다 라팍 기자실에 앉으면 저 멀리 외야에 이승엽 벽화가 바로 보이는데요.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원정팀 더그아웃을 이용하는 이승엽이라니 실제로 보게 되면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는 예. 대구에 있는 삼성 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승엽 감독도 복잡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어서 프로축구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FC가 아쉽게 패했네요.
네, 달구벌 대구FC는 지난 16일 일요일 홈구장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열린 K리그1 7라운드 빅골 광주FC와의 달빛 더비에서 난타전 끝에 3대4로 패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대구는 2연패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네, 달빛 더비라 아주 근사한 이름인데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대구는 두 골을 전반에 연거푸 실점한 뒤 후반 초반에도 실점하면서 0대3으로 끌려갔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후반전 교체 투입된 대파괴왕 세징야와 에드가, 박세진 등이 광주를 몰아붙여 내리 3골을 터뜨린 끝에 3대3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막판 추가골을 실점하면서 승점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아쉽네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경기였겠는데 최근 들어서 달빛 더비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2020년부터 지난 일요일까지 달빛 더비가 총 7번 있었는데요. 7번 경기에서 모두 33골이 나왔습니다. 이야, 그렇게나 많이요? 네, 경기당으로 따지면 무려 4.71골인데요. 최근 양 팀이 만나면 무승부나 무득점 경기는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가장 골이 적게 터졌던 경기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한 번씩 나왔던 1대0 승부인데요. 2020년 8월 30일 대팍에선 최종 스코어 4대6으로 무려 10골이 나오게 됐습니다. 와. 네, 여기에 또 승리팀은 모두 원정팀이었다는 것도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치열한 경기였었겠습니다. 대구에게는 광주 말고도 이런 라이벌격인 팀들이 또 있나요? 네, 바로 대대강광이라고 하는 대전, 강원, 광주입니다. 대대강광 이런 말도 있나요? 네, 축구 팬들이 승강제 출범 이전 K리그 단골 최하위권이었던 네 팀을 한데 묶어 부르면서 유래했는데요. 별로 좋은 뜻은 아니네요. 처음 유래는 네, 그랬죠. 네, 최초에는 이제 각 팀의 K리그 정식 합류 순서대로 대대광강이라 불렸지만 광주 상무가 상주로 이전한 뒤 새로 광주에서 이제 광주FC가 창단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하위권에 맴돌자 대대강광의 순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팀이 한데 모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팀이 같은 리그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것은 모두 2부 리그에 있었던 2014년인데요. 이후로는 각 팀들의 1부 승격과 2부 강등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대대강광이 모두 모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K리그2 소속이던 광주와 대전이 올 시즌 K리그1으로 승격하면서 다시 네 팀이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네. 네 팀이 오롯이 만나게 된 건 무려 9년 만이네요. 네, 이렇게 그 사이에 다시 모이게 되기까지 9년 만에 변한 것들이 있다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제 기업구단이 된 대전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네 팀 모두 시도민구단이었지만 하나금융그룹이 대전 시티즌을 인수하면서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재창단했습니다. 이전 대전의 역사까지 계승하면서요. 덕분에 운영비가 대폭 늘어난 탓에 국가대표급 자원들을 여럿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네. 대구도 이제 축구 전용 경기장 DGB 대구은행 파크를 홈 경기장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FA컵 우승,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 등 이전 하위권으로 묶이던 시절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지만 구단 자체가 인수된 대전보다 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이번 주 대구의 상대가 대전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구는 내일 오후 4시 30분 홈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을 상대로 K리그1 8라운드를 치를 예정입니다. 대구와 대전의 리그 맞대결은 2016년 이후 무려 7년 만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일요일 오후 2시에는 광주에서 광주와 강원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마치 짝이라도 한 듯 8라운드는 대대강광끼리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참 재미있는 라운드인데 7년 만에 대전전에서 지켜봐야 할 선수 누가 있을까요? 저는 박세진 선수를 꼽고 싶은데요. 대구에는 세징야, 에드가는 말할 것도 없고 황재원, 케이타 등 잘해주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 미드필더 자원들이 양과 질 모두에서 모두 좀 아쉬움이 남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막 프로에 데뷔한 고졸신인 박세진이 미드필더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지난 광주전 후반전이 대표적인데요. 비록 승리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박세진 투입 후 대구는 후반전에 무려 3골이나 뽑아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역시 박세진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종합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향긋한 봄을 느끼게 해주는 것 중 하나, 바로 봄나물입니다. 봄나물에는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기운을 돋게 해주는데요. 나물마다 영양소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리법이 있다고 합니다. 달래는 익혀 먹는 것보다 생으로 식초와 함께 먹으면 좋고요. 반면 취나물은 데쳐서 먹어야 좋은 나물입니다. 미나리는 지용성 비타민이 많아서 기름을 사용하여 먹으면 좋고, 단백질이 풍부한 냉이는 콩가루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도 보충되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 봄이 다 가기 전에 향긋한 봄나물로 기운 내세요.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오늘 과학의 날 무료 개방 행사를 개최합니다. 과학의 날에는 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주말에는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별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유료로 운영되는 기획전도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꼭 확인하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구시가 내년부터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로 격상시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총 상금 규모를 올려 현재 가장 많은 보스턴 마라톤을 넘어설 것이라고 하는데요. 개최 시기는 3월 말 또는 4월 초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 규모로 준비할 계획인 만큼 대구의 품격을 높이는 마라톤 대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찾아가는 여성 일자리 굿잡버스가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서 월요시장 인근에서 운영됩니다. 전문 취업 상담사와 1:1 상담도 할 수 있고 현장 면접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음료도 제공하고 캐리커처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구직 중인 여성이라면 굿잡버스를 통해 일자리 정보도 얻고 취업의 기회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크림이 절로 생각나는 날씨가 성큼 찾아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냉동실에 꽁꽁 얼려있기 때문에 식중독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온에서도 증식하는 식중독균이 있고 우유 역시 식중독균의 증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유통 과정이나 보관이 잘못되었다면 식중독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녹았다 얼면서 모양이 변형되었거나 제조일자가 오래되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한나였습니다. 언젠가 길을 걷다가
더더의 4개 다시 들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현장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경찰이 내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단속합니다. 승합차는 7만 원이고요.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일시정지 했다가 출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 14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보다 8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